여러분이 지금 느끼고 있는 주가 반등, 증시 반등 이런 것은 당분간 없을 거라 봅니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블랙입니다. 오늘은 드리운 디플레이션의 공포, 향후 증시 전망 및 시나리오별 우리의 투자 방법은 달러의 방향은 그의 손에 달렸다 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영상 제목 초반에 디플레이션이란 말이 딱 들어있죠. 먼저 디플레이션이 뭔지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네이버 백과사전에 따르면 디플레이션은 이렇게 정의되고 있네요. 디플레이션은 광범위한 초과 공급이 존재하는 상태이다. 즉 수요보다 공급이 더 많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되면 물가는 내리고 기업의 수익은 감소하며 경제는 전체적으로 불황에 빠지게 된다고 합니다. 이거 좋은 건가요? 안 좋은 건가요? 당연히 안 좋은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들고 있는 스마트폰을 잘 보세요. 지금 스마트폰이 100만원 정도 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스마트폰이 내일은 99만원, 그 다음날은 98만원, 다음 달은 90만원, 1년 후면 50만원이 된다고 할게요. 그럼 여러분은 이 스마트폰을 살까요? 안 살까요? 당연히 안 사겠죠. 기업 입장에서 생각을 해볼게요. 열심히 연구하고 개발해서 스마트폰을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안 사는 거예요. 어차피 기다리면 가격이 내리기 때문이죠. 그럼 당연히 기업의 수익은 감소하고 경제는 전체적으로 불황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디플레이션, 인플레이션 이런 것은 물가를 기준으로 많이 정의를 내립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일본의 물가 상승률을 보겠습니다. 일본은 잃어버린 30년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30년 동안 경기 침체가 발생했다. 30년 동안 물가 상승률이 좋지 않았다. 이런 의미로 잃어버린 30년이라고 사람들은 칭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1980년 이후 물가 상승률이 0% 부근에서 맴돌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물가를 기록했던 적도 꽤 많았습니다. 바로 이게 진정한 디플레이션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런 걱정을 하고 있죠. 어라? 일본 물가 상승률이 계속 마이너스네. 이거 한국도 이러는 거 아니야? 아니면 전 세계적으로 마이너스 물가 상승률을 기록하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국의 물가 상승률도 최근에 마이너스를 잠깐 기록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디플레이션 걱정을 하는 것도 이해가 되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디플레이션의 현황을 체크해보고 과연 디플레이션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건이 발생해야 되고 그리고 향후 시나리오별 우리는 어떤 자산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 또한 함께 체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세계 경제를 부양하는 주체는 크게 세 군데가 있습니다. 미국, 중국, 유럽 이 세 개입니다. 그런데 유럽 경제는 맛이 간 지가 꽤 됐어요. 유럽의 물가 상승률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2008년도 세계 경제 위기 당시 유럽은 이미 마이너스 금리를 한번 찍었고 그리고 2011년 유럽발 재정위기 당시 마이너스 금리를 한번 또 찍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코로나 위기로 인해서 마이너스 금리를 또 찍었습니다. 이거 유럽은 진짜 맛이 갔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실제로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에요. 물가 상승률 차트를 잘 보시면 이미 유럽은 2018년도부터 물가 상승률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애시당초 경제가 좋지 않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크게 한 방 맞은 것입니다. 세계 경제 위기, 유럽발 경제 위기, 이러한 경제 위기가 계속해서 쌓이면서 유럽 국가들의 재정이 좋지 않은 상태입니다. 회복되지 않았는데 한 방 더 맞은 거예요. 이미 몸속에 질병을 가득 안고 있었는데 경제가 코로나에 걸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럽중앙은행 라가르드 총재는 이런 식의 발표를 했습니다. 유로존 수개월간 디플레이션 지속될 것. 앞으로 계속해서 마이너스 물가를 기록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가 앞으로 수개월간 마이너스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 유가 하락과 유로 강세, 독일의 일시적 부가가치세 인하 조치 등 이런 것들이 물가 하락의 주된 요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런 요인도 있지만 저는 코로나가 유럽의 마이너스 금리를 제대로 촉진시켰다고 봅니다. 유럽은 관광산업으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관광 수입이 뚝 끊겼잖아요. 게다가 최근 유럽에 2차 코로나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관광산업이 끊겼는데 더욱더 관광산업이 끊기고 있는 상태입니다. 관광산업이 끊겼으니 경제 성장 또한 더디고 당연히 물가 상승률 또한 더딜 거라 봅니다. 최근에 디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ECB 총재는 또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유로존은 새로운 인플레이션 목표를 가질 필요가 있다. 이런 식의 발언을 하면서 물가 목표 변경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기존의 물가 목표 타겟이 2%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단순한 2% 물가 목표 타겟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뢰할 수 있다면 연준의 전략, 평균 물가 목표 타겟제, 이것은 하한선에 근접한 경제를 안정시킬 수 있도록 하는 통화정책 능력을 강화시켜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도 여차하면 AIT 이것을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유럽도 장기적으로 제로금리 혹은 마이너스 금리 이런 것을 채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 추가적인 양적 완화도 당연히 곁들일 거라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은 유로화의 가치가 확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화폐 본연의 가치를 훼손시키지 않는 한 자국 화폐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은 유럽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지금 중국이든 미국이든 유럽이든 다들 자국 화폐의 가치를 떨어뜨리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죠. 왜냐고요? 그렇게 해야 수출 가격이 떨어져서 수출에 유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무역 전쟁 시대잖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유럽에서 지금 더 돈을 풀어도 유로 가치에는 큰 영향은 없을 거라 봅니다. 이게 달러 가치랑 연동되기 때문에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파란색이 유럽 중앙은행의 자산, 검은색이 미국 중앙은행의 자산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돈을 푼 규모라고 보시면 됩니다. 팬데믹 이후에 유럽이 돈을 푼 규모보다 검은색 미국이 돈을 푼 규모가 훨씬 많습니다. 즉 미국이 시장에 돈을 더 많이 뿌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유럽이 어지간히 돈을 더 많이 풀지 않는 한 유로화의 가치 훼손은 크게 없을 거라 봅니다. 이것은 유로화의 환율 차트입니다. 위로 상승할수록 유로화의 강세, 달러 가치 하락을 의미합니다. 팬데믹 이후에 유로화는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에 9월 달에 2차 코로나로 인해서 잠시 유로화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이내 곧 회복하고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거 유럽의 경제가 회복돼서 유로화의 환율이 상승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지금 달러 차원에서 달러가 계속해서 많이 풀리고 있기 때문에 달러 가치 하락으로 인해서 유로화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달러가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든든한 뒷배를 기반으로 유럽은 지속적으로 돈을 풀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달러 환율, 유로화의 환율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연준의 스탠스를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연준이 돈을 과연 어느 정도 푸는지, 앞으로 얼만큼 풀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만약에 연준이 지금 상태에서 더욱더 돈을 더 많이 풀어준다면 유로화는 더욱더 강세로 갈 가능성이 크겠죠. 그리고 달러에 반대에 서 있는 금 역시 지속적인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클 거라 봅니다. 그래서 달러 투자, 금 투자, 유로화 투자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 파월 연준 의장 그의 발언에 늘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영상의 주제는 디플레이션이기 때문에 디플레이션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유럽에서는 디플레이션을 극복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미국처럼 AIT를 채택할 수 있고 추가적인 양적 완화도 마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럽의 노력이 디플레이션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지금 돈 풀기를 계속하고 있는 미국의 파월 연준 의장의 노력이 디플레이션을 극복시킬 수 있을까요? 제가 이렇게 된다 안 된다 이런 것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고 있는 두 가지 시나리오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디플레이션이 지속되는 시나리오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돈을 계속 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럼에도 불구하고 무역 전쟁 이슈가 있기 때문에 돈이 돌지 않습니다. 서로 자기 나라의 물건을 팔 생각만 하고 있을 뿐 다른 나라의 물건을 살 생각이 전혀 없어요. 물론 전혀까진 아니죠. 사는 것을 조금 주저하고 있습니다. 무역 전쟁이 계속되면 돈을 계속 풀지라도 지금의 디플레이션 현상은 지속될 수 있을 거라 봅니다. 과거 일본의 니케이 지수를 살펴볼게요. 잃어버린 30년을 겪는 동안 일본의 니케이 지수는 계속해서 하락 또는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2012년도 이후 세계적인 경제 호황, 아베의 양적 완화 덕분에 니케이 지수가 바닥에서 점핑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지만 여전히 과거 대비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쨌든 이러한 디플레이션 상태가 지속되면은 세계 증시는 지속적으로 횡보 또는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줄 거라 봅니다. 물론 지속적인 돈 풀기에 따른 화폐 가치 하락으로 인해서 주가가 조금은 오를 수도 있지만요. 여러분이 지금 느끼고 있는 주가 반등, 증시 반등 이런 것은 당분간 없을 거라 봅니다. 그런데 세계 중앙은행들은 지금 디플레이션에 맞서 싸워서 돈을 계속 풀고 있습니다. 돈이 계속 풀리면 금 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할 거라 봅니다. 다음 영상에서 체크드릴 파월 연준 의장의 돈 풀기 기조만 확실하게 확인된다면 금 가격은 꾸준히 상승할 수 있을 거라 봅니다. 다음 시나리오는 경기 반등 시나리오입니다. 미국의 물가 상승률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미국은 2015년도부터 마이너스 금리에서 벗어나서 물가 상승률이 꾸준히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즉 2015년부터 경제가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부터 다시 물가 상승률이 떨어지고 있죠. 이때 무역 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전 세계의 무역량이 감소하자 세계적인 경기 침체 우려가 생기면서 물가 상승률이 조금씩 떨어진 것입니다. 이번에는 중국의 물가 상승률을 볼까요? 중국의 물가 상승률은 최근에 아프리카 돼지 열병으로 인해서 물가 상승률이 일시적으로 급등했던 것을 제외하면 2% 내외로 바닥에 붙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즉 중국도 딱히 경제 성장이 엄청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것은 보이지가 않네요. 지금 유럽이라는 경제의 한 축이 마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미국이든 중국이든 어느 한쪽의 경제가 살아나면서 세계 경제에 소비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한국 같은 수출 나라가 먹고 살 수 있습니다. 반도체, 자동차 이거 만들어서 어디에 파나요? 미국이나 중국에 팔아야죠. 그래서 우리는 무역 전쟁이 어느 정도 완화되는지 이것을 꼭 체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무역 전쟁이 완화되어야 이 두 나라의 경제가 살아나면서 한국의 경제도 살아나고 다른 수출 국가의 경제도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두 번째 시나리오로 가게 되겠죠. 이러한 경기 반등의 조짐이 보이면 당연히 전 세계적인 증시 반등이 나올 거라 보고요. 그럼 여기에서 금은 어떻게 되냐고요? 금은 2008년 양적 완화 이후 꾸준히 상승했다가 연준의 양적 완화 중단 움직임이 포착되자 금 가격은 다시 뚝 떨어졌습니다. 지금도 비슷하다고 봅니다. 연준이 지금 돈을 계속 풀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조가 지속되는 한 금 가격은 꾸준히 상승할 거라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준은 언젠가는 양적 완화를 중단하긴 하겠죠. 특히 경기 반등이 일어나는 시점에는 양적 완화를 중단할 거라 보고 있습니다. 물론 과거의 2008년도처럼 몇 년만 딱 하고 그만한다 이런 것은 아니라 보고요. 지금은 코로나라는 특수한 사태에 처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10년 전보다는 양적 완화를 조금 더 많이 길게 할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 투자하시는 분들은 연준의 발언에 따라서 엑시트 타이밍을 잘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저의 영상 구독, 좋아요 누르시면 꾸준히 제가 이 시점은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